박지원의 식탁이 더 발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로 직접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독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생생한 일주일간의 뉴스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식탁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지원 실장님의 숨겨둔 남동생 박선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그 고향도 같고 예. 본도 같아요. 밀양박 씨. 예. 아니 숨겨놨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예. 이미 공개적으로 많은 선거 연설에 제가 지원하면서 박지원 박선원 내 동생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 국정원에서 함께 예. 몇 년을 같이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원장과 기율실장, 차장. 1차장 제일 중요한. 육체적으로는 내가 형님이지만 모든 면에서 특히 국정원 업무나 외교안보 정신적 면에서는 저희 형님입니다. 아이, 별 말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산포 상고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상고 나와가지고 네. 나중에 공부 잘해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더군다나 또 영국에서 박사도 하시고 가난한 수재의 전형 같으십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이니까. 예, 예. 연대 가실 때 학자금 문제는 없었어요? 네, 집이 그냥 그럭저럭 시골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가기도 하고. 그 광주로 가면 애 버린다고요. 아버님이 걱정이 되셔서 예, 가지 말아라. 제가 등치가 작고 하니까 영산포에서 이제 광주로 가면은 얻어맞기나 하고 예, 그때는 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베린다. 베린다. 그래서 니는 집에서 다녀라. 엄마 밑에 옆에서 다녀라 그래가지고요. 아, 영산포에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었습니까? 없고요. 아, 근데 이제 광주 가면은 이제 자취를 하거나 뭐 하숙을 하거나 하는데 되게 자취하면 얘가 베린다 그래요. 그래서 베릴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먹고 게을러지고 뭐 밥도 못 해 먹고 이렇게 다닐까 봐요. 그런데 일제시대에도 영산포에서 광주로 기차 통학을 했잖아요. 예. 기통이라고 예. 기통.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명한 예. 네. 광주 학생 독립 예, 맞습니다. 예. 발상이 네. 영산포 학생을 기차에서 일본 학생들이 충돌이 있었죠. 예, 희롱하다가 예, 벌어진 일. 영산포가 아주 고향 예, 예. 곳이에요. 전라도의 나주 영산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연대 거쳐서 영국 워릭대학은 제가 찾아보니까 버밍엄 옆에 있더라고요. 예, 버밍엄 바로 밑에 사회과학은 되게 센 대학 같던데. 사회과학하고 이제 노동 쪽하고 경제학이 셉니다. 전순옥 그 전태일 열사 예, 어머님. 동생. 동생. 예. 예. 또 거기서 박사했고요. 아, 그랬나요? 참여정부 그 외교안보 쪽 비서관 하시다가 국정원 가셨다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서 성공시켜가지고 청와대로 갔고 문재인 캠프에서 성공시켜서 상해 총영사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장 특보로 예. 돌아왔다가 몇 년 계셨어요? 특보로? 특보로 2년 가까이 있었어요. 2년 있다가 제가 원장으로 가서 기조실장 1차장을 하셨죠. 아주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럼. 공적으로도. 예. 그렇죠. 그럼요. 기조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격이거든요. 국정원. 살림 책임지고 있는 예, 자리죠. 여러 가지 인사나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평을로 가셨는데 부평을은 또 인천에서 예. 민주당의 대표적인 선거구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뵈면 아직은 공무원물이 안 빠졌는데 예. 그래도 초선 의원 치고는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어떤 때는. 우리 이제 예.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풍선, 우물풍선이 갖고 있는 5가지 오색조적인 그런 이야기, 얼굴, 뭐 그런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쌍방울 재판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 좀 답답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풍선 얘기 먼저 하면 5월 10일 날 그 뭐 탈북민 단체의 대북 풍선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풍선이 4번까지 오고 우리 쪽에서 한번 확성기 방송까지 했습니다.
애들 싸움도 아니고 왜 이러죠? 체제 경쟁의 연장선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예.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일궈내신 6.15 공동성명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내정 간섭하지 말자, 상호 인정하자, 그런 속에서 공존하고 평화협력하자. 이것이 남북 간의 이제 주요 합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풍선을 날린다든지 확성기를 튼다든지 아니면 전단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 체제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하고 또 아픈 데를 찌르고 그래서 상당히 그 노골적인 내정 간섭 행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약 올리는 거죠. 네, 특히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코로나 균이나 침을 많이 모아오면은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뭐 그것을 뭐 우리가요? 네. 우리 아니 대북 박상학 단체가 등 한국에 있는 예, 예. 한국에 있는. 예, 탈북자 등 그 전단을 뿌리는 단체가 그래서 그걸 $1짜리에다 묻혀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설주 여사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이상한 그 사진 같은 거 합성해가지고 보낸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균을 뿌린다든지 그때 북한에 이제 이 면역 체계라든지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위협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희화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보건 체계까지도 공격하는구나. 예, 예. 그것이 결국은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로 이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대북 정책 하지 말고 좀 강단 있게 절도 있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국정원장 맡아주십시오 이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이렇게 연결이. 예. 이제 말이 버릇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예. 뭐 지금 우리 박선원 의원이 아주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대북 전단은 우리가 보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이 보내고 쌀 보내고 달러 보내가지고 오물로 쓰레기로 되돌려 받아서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떨어지고 예. 공항에 떨어지고 호남에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어떤 분은 뭐 주차장 자기 예. 차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안산 단원에서 세워놓은 차 앞유리에 떨어져가지고 53만 원 돼서 고쳤는데 차주가 아무 이유 없이 20만 원 자기 돈, 그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옛날 우리 속담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바보 대북 정책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박선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국정원장 가기 전에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때때로 문재인 대통령과 몇 분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임동원, 예. 정세현, 예. 그리고 문정인 교수, 이종석 장관 이분들하고 지금도 우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5인에다 6인에다 해서 만나요. 안보 쪽 현인 회의. 그렇죠. 네, 거기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도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냈냐? 왜 단속을 못 하는가? 지금 실정법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박선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그분들의 웹사이트에 북한에서 이제 매년 보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코로나 환자들로부터 입던 옷을 사자. 균을 묻혀가지고 북한에 보내면은 북한은 방역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위 그들의 인민들이 코로나병으로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전단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그들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인 이설주 여사의 음란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많이 그랬네요.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냐.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실제로 넘어가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보내는 행위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진 찍어.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뭐 교회라든지 미국의 어떤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이거를 날리기 위해서 뭐 이제 가스를 충진한다든지 뭘 모으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이제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도 효과지만 이분들은 행위 자체를 광고하는 것이 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북측은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풍선에다가 거사포도 쏘겠다 하고 위협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확성기로 또 우리가 대응을 하자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 일요일 6월 9일에 결정이거든요. NSC를 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그날 12시에 중부전선에서 약 20여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남하를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그래서 침범한 거지. 침범한 거예요. 월경 침범한 거예요. 침략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한 16발에서 20발 쏴서 격퇴를 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잠잠고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월요일 저녁에 제가 알고 국방부 쪽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입을 싹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날 확성기를 틀어서 뭔가 센 모습을 보였는데 북한이 바로 반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은 자신들이 뭔가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걸 억눌렸어요. 근데 억누르면서 정군 지휘관회는 해가지고 비상경계태세 비슷하게 대기를 시켰는데 막상 그 다음날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날은 굉장히 느슨한 경계태세라든지 상황 유지가 있더라고요. 전화하면 다 뭐 어디 뭐 저기 전쟁 기념 박물관 그쪽을 뭐 산책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군 수뇌부가. 아니 뭐 상당히 고위급 그러니까 예. 대기하고 뭐 이렇게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북한이 넘어와서 총 쐈다는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아침에 뒤늦게 시인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애들끼리 처음에 싸우면서 뭐 연탄재 끼얹고 모래 끼얹고 싸우다가 이제 총까지 진짜 쏘네요. 이러다가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확성기 100회 무기가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가시적으로 이것부터 합시다 해가지고 없앴다가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로 완전히 없앴던 것을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여정의 담화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격이 있다. 더 큰 응대가 있을 거다. 했는데 없는 것처럼 딱 숨기다가 우리 박선원 의원이 확인해도 없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야. 네. 이 휴전선을 침범해서 12명의 북한군이 내려왔다 하면은 이것은 침략이에요. 아, 옛날 같으면 조선일보 일면 톱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날 합참에서 까야지. 긴급으로 다 깠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군 비상경계태세 내리고 국민 불안 조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윤석열 정권이 해결해 갔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제 대통령이 나가는 날이니까 그걸 못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날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즉각 대응하라. 비상 대기 전력을 준비해 놨다. 경계태세를 격상시키고 화력 방공 무기 대기태세를 격상시켰다.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풍선에 안 쏜 거는 둘째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소위 적에 대해서도 몇 발 쏘고 말았는데 그다음에 특별히 더 격상시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상황 대기가 오히려 느슨해졌어요. 월요일 날은. 아, 그럼 말로만 한 겁니까 그렇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그래서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대북 이런 그 강경 정책을 군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남북한 공이 이걸 확전시키지 않고 소강 상태로 내려갔다고요.
우선 우리 한국에서도 저런 응전을 안 한 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은 풍선을 안 보내요. 확성기도 그날 하루만 틀고 잠시만 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수탄 국가 가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 오물 내용이 진짜 나쁜 오물이 아니라 바뀌었죠. 종이로. 쓰레기 종이 쓰레기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는 똥오줌에서 종이 쓰레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어떤 충돌, 확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 이것이 어떻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북한에서 확성기한테 사격을 했잖아요. 예, 직접 쏘았습니다. 직접 쏘았는데 확성기 전방에서 얼마든지 조준해서 명중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도 확성기에 떨어지지 않고 약 500m 전방에 딱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군인들도 거기에 확성기에 쏘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조준해서 500m 전방에 떨어진 걸 보면은 그때도 충돌을 피했다. 나는 잘했다. 그 제 초점은 뭐냐면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남북 긴장 고조와 이렇게 안보의 군 정치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실 내에 일부 정무적인 소위 정무적 감각을 갖고 이런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 사건이나 이런 것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따라가는 군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책임 못 질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약간은 자제하는 좋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을 은폐하고 무능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실 내에 정치 세력과 소위 말하는 군 제복 전문가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원 CNI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2%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보면 원인을 풍선으로 인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니까 현직 대통령한테 좀 지지가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국내 정치 현안에서 시선 분산시키기 위한 정무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고 이 두 쪽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지적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1%로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70%로 올라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조하니까 국민님 의원 연찬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술 마셔서는 안 돼요. 그날 연결식도 있고 아파카도 날리고 그래서 내가 언론에다 대고 대통령께서 초조하고 불안하다. 대통령은 지지도에 연관하지 말고 일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초조의 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유전 로또 사가지고 확 터놓고 책임은 안 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풍선을 이용한 확성기를 이용한 소위 긴장을 고조해서 우파 보수파들을 단결시키고 국민들이 안보 위기가 있으면은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북풍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로. 그런데 이번에 월요일 날 보면은 지난 월요일 날 보면은 리얼메타에서도 0.90%가 올라갔더라고요. 며칠 지났으니까 한 2% 올라갔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갤럽에서도 저는 약간의 상승은 있지만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시장을 못 이겨요. 이번에 유전 로또도 우리 시장에서도
140억만 배럴. 배럴이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에서도 출렁거릴 건데 예. 전혀 미동이 없는 거 보면은 민심도 과학이고 시장도 과학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저는 윤석열 아는 거죠. 대통령이 당황하지 마시라. 대통령답게 해라. 그 말씀 드립니다. 근데 뭐 그 양반 보면 늘 당황해 있는 표정, 약간 어색한 표정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근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래야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20%가 흔들릴 때마다 북풍이 불어올 수 있다거나 급작스러운 무슨 뉴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이게 군사적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뭐 비상 경계 태세 내리고 그러면 지지율이 뭐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보수 세력 조금 더 예, 결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발적 충돌이 과연 통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그 현대아산 옛날 김윤규 예. 사장님, 회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윤규 선생 전쟁이 왜 났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인민군 용감한 놈 한 놈만 있으면 전쟁 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아무리 잘 장악을 해도 누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우발적 행동을 하면 그것이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늘 평시에 평상심을 유지시키고 군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총풍 아닌 총풍을 유도한다고 한들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때까지는 뭐 진짜 연탄재 뿌리는 수준으로 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화약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우발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물론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랑 저랑 같이 북한을 잘 다녔잖아요. 지금도 평양을 방문하려면은 우리는 서해 직항 노선을 가는데 이렇게요. 예. 네, 되겠죠. 서해로 나가서 거기서 공해상으로 평양으로 올라가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저한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직항으로 가겠다. 서울에서 전화해서 바로 판문점이 가면 더 빠르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쏴버릴 사람이 생긴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평양에서는 어떻게 군인이 많은데 통제하느냐. 거기는 자기 호위 부대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 훈련이니까 전쟁 안 하니까 들어오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고 이거 요구하지 마라. 하니까는 작전은 우리가 비행기가 20대가 뜨면은 자기들도 20대가 떠야 돼요. 해군 함정이 10척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10척이 움직이고 육군에서 사단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자기들도 이동을 해줘요. 할 필요 없다. 우발적입니다. 전쟁은. 딱 군인은 자기들이 빈 공간을 보면은 우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저는 한반도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렇지만 국지적 도발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해서 한반도 위기관리 TF에서 이제 긴급 안보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워낙 남북 관계가 안 좋고 정말 나쁜 말 중에 최고 수위의 말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언어의 그 에스컬레이션, 상승작용, 가속화 상태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물리력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자제하고 이제 이런 것을 대줘서 북한에서 만들어서 이제 러시아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전쟁 물자를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비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여정이 얼마 전에 자기네 무기고가 거의 다 찼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치적으로 서로 악이 받쳐서 나쁜 말이 최고수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주먹, 포탄, 총알이 있느냐 할 때
거기도 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통제 가능한 전쟁은 없다. 통제 가능한 군사 충돌이란 없다. 우발 충돌은 항상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군축 전문가들 중에 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포병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면은 몇 발 쏘다가 꼭 30km 나가야 될 게 7km 나가고 10km밖에 못 나가고 또 10km로 조절해 놨는데 30km를 나가버린대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다가 병사들이 조작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7km 훈련을 하다가 30km 나가버리면은 군사분기에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야 이거 사고다. 니들 우리한테 행동하지 마라 하고 긴급하게 군 통신선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직통전화 있나요? 모든 통신선이 끊어졌거든요. 연락 채널이. 현재? 예, 현재. 하하. 예,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4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군 통신선을 비롯해서 뭐 여기 판문점 이거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예, 예.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방송에다 대고 긴급 속보 내가지고 이거는 우발적이니까 북측도 이런 활동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황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국방부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 만들어야겠네. 예. 판문점에서 우리가 북한 쪽을 향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원시적입니다. 남북한의 하트라인이 필요하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소위 2010, 2001년, 2년 예. 한일 축구, 축구 월드컵 대회 할 때 연평해전을 그래요. 예. 그때 일어났어요. 6월이었습니다. 예. 이때 바로 그 하트라인을 통해서 현지 사단장이 우발적으로 한 거니까 응대하지 마라. 그런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렇죠. 네, 이미 벌어졌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지 않고 그 현직 사단장이 해임됐어요. 네. 김정일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전쟁 우박처럼 폭탄이 떨어져도 대화는 돼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와 있는데 하트라인이 없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우리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때 회담을 하자. 예. 그래서 저는 군사회담을 제안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 어제 잘 했더라고요. 대통령은 지금 뭐 스탄 국가 가서 의장대 사회라고 뭐 아주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이에 국내에서 세 김건희 분이 여사하고 함께. 세 분이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긴급 남북 당국회담을 하자. 네. 그렇죠. 남북 모두 그 패배자 되는 당국회담이라는 게 결국 군사회담을 군사회담 하자. 치킨 게임은 중단돼야 된다라고 했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대북 풍선을 날리는 게 문제니 그 날릴 만한 곳에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출동시키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풍선은 자우한 쏴서 떨어뜨려야 된다.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사실 이스라엘은 심지어 미사일로 떨어뜨리는데 보수들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풍선도 왜 안 떨어뜨리는지 풍선도 못 잡아오면은 참. 그 문제가 되는데 한심합니다. 이제 군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래요. 거기에 화학 물질이 예. 또는 세균이 들어있거나 폭발물이 들어있으면 더 큰 문제다. 그렇지만은 그럼 그렇게 들어와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그 터지면 그게 더 어떻게 돼요? 문제죠. 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포 예, 그것은 이 공중에서 폭발해 버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을 유인해서 안전한 곳으로 낙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국방 태세지. 예, 예. 진짜 미사일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격추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거기 가면 원장님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라고 써져 있어요. 이만한 저기 비슷하게 박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천하 제일 복지. 예, 예. 그럴 정도로 좋은 땅에 대통령에서 집무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산에서 막아주는 그런 방어 효과까지 이제 다 감안한 거거든요. 거기는 오랫동안 예.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드론이고 뭐고 다 방지가 돼요. 아이고 대공부대도 다 집중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막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남동 공관에서 한다. 네. 제가 그랬어요. 하라고 놔둬라. 미국 경호실이 사전 답사를 오면은 남산에서부터 사방천지에 딱 조준할 수 있는 거기에 미국 대통령을 절대 안 안 놓을 앉힌다. 것이다. 안 됐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가 특사경 예. 특수사법경찰관들을 이용해서 막으려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이 원인을 주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천에서 제일 많이 올렸는데 포천 시민들이 자기들이 조를 짜서 예. 보초를 써요. 바람 부는 날. 이런 날은 그 대북 전단 못 부리게. 다 그랬어요. 다 그러는데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나 서해 오도 주민들이 잠이 오겠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 경찰들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사경을 풀어서 한 것은 아주 잘했다. 예. 저는 김동연 지사가 진짜 훌륭하다 하는 것을. 그 양반 요새 하는 거 보면 약간 지도자 냄새가 나요. 아, 지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 이렇게. 자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데 예. 이 뭐 저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 5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우리 지켜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만 엉망이야. 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군사 긴장 불안이 좋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키라고 뽑아주고 월급 주는데 참 환장. 자, 대통령이 안 지켜주는 안보를 자치단체장들이 지켜주고 있는 현실.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국정원 출신이니까 말은 조심합니다. 미국의 하원, 렌토스죠? 인권위원회. 이게 정식 인권위원회가 아니에요. 그 인권단체지, 하원들의. 거기에서 코로나 때 북한으로 정보가 유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전단을 못 보내게 하느냐. 청문회를 열었어요. 청문회를 열었고 또 청문회를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미국을 가서 그분들도 만나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지금 KBS 방송,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또 대북단체에서도 보내는 방송이 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인가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정보 유입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KBS 수십 년도 올리지 않은 것은 그런 안보적 차원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있다. 그래서 미국 CIA 부장, 미국 DNI 국가정보장 부장이 왔을 때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서 하실 때. 내가 국정원장 예. 가서 렌토스 학원인권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득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하겠다.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잘하셨네. 내용을 발표도 못하고. 잘하셨네. 그러니까 정보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풍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고. 그렇죠. 다 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탈북인들 이제 데려오면은 국정원에서 전부 조사를 해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때나 있지 우리는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도 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몰라요. 아무튼 거기에서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남한의 소식을 알았느냐, 드라마를 보았느냐, 이런 걸 보면은 전단으로 보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전단을 보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예. 그래서 보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오물이 안 날라온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당국자회담 또는 군사회담을 열어서 하트라인 같은 것을 복원해가지고 예. 잘하건 못하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예. 정부가 할 일이다. 이걸 첨언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못할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도 우리한테 단파 라디오 송출하고 TV도 송출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차단하죠. 그걸 국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잘.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전파관리소 그 기구가 있죠. 거기에다 북한이 자꾸 항의를 해요. 문제 제기를 하겠네. 우리는 한국에서 전부 전파 차단해서 우리 북한 것은 못 들어오는데 북한 라디오 누가 듣는 사람 있어요? 재미도 없어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북한 영화 같은 것을 좀 보고 하면은 진짜 재미가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 국제 전파 그 단체에다 늘 항의를 하고 우리한테 조용하면 우린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걸릴 거 걸르고 조치할 거 조치하는 게 유능한 정부다. 그렇죠. 지금의 정부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는 무능한 정부지.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파이팅. 쌍방울 재판 얘기 좀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뉴스 많이 나왔지만 어젯밤에 그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보수 씨, 그 아트평화 교류협회 회장, 그 딸한테 오피스텔을 얻어줬다. 이제 이 얘기부터 해야 이 쌍방울 재판의 이 숨겨진 진실에 좀 접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문제는 예. 내가 국정원장 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 가기 2년 전부터 박선원 의원이 원장 특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안부수 씨를 통해서 이제 김성애 등 이렇게 북한 통전부하고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고 국정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데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게 저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져간 것을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활동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뭐라고 썼냐면 2급 비밀인데 이 문서는 제출이 아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배포다 이렇게 썼어요. 배포라고 하는 거는 니들이 이걸 잘 보고 당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자료, 즉 이재명이 뭐 방북을 위해서 이렇게 저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보고 그냥 잘 재판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압수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제출이 아니고 배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요청에 의한 배포. 예, 자기들은 이제 압수수색에 의해서 가져간 거고 국정원 입장에서 그냥 배포한 거다. 예. 그 배포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안부수가 이제 경기도를 앞장세워서 이제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의 김성애가 경기도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경제협력 사업을 도와달라. 근데 경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수를 통해서 김성태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안부수가. 들어가서 이제 대북 협력 사업 뭐 합의서를 경기도가 쓴 합의서를 사실상 대처하는 그런 합의서를 써요. 2018년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주가 조작과 같은 주가 부양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안부수가 김성태하고 놀고 국정원이 하려고 했던 역할과 임무는 수행하지 않는 그 일탈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해고했다라고 하는 결정. 조금 그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기 하면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예,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뭐 북한하고 잘 통한대. 예. 그래서 안부수라는 사람이 쌍방울 하고 북한을 좀 엮어줬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국정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정보가 나올까? 나중에 한 거죠. 예. 처음에는 그런 처음에는 뭐 몰랐고. 김성태를 엮어가지고 북한하고 별도의 비밀리에 우리한테 이야기도 않고 경제협력 사업을 해서 그걸로 주가 부양의 소재로 활용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이 사람을 활용한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해서 해고하고 종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본질은 김성태 쌍방울이 사업상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대북 호재를 활용해서 시세 주가를 조정 띄우고, 효과를 봤다. 뭐 주식을 팔고 사고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초로 북한의 통전부와 남한의 기업이 합작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는 겁니까? 처음에 9.19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중앙정부 간에는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교환을 했고 9월 20일 9.19 다음 날 9월 20일 대국민 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가 좀 더 열심히 협력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그래서 북측에서 이제 경기도에 접근을 한 건데 경기도는 북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행을 못 해요. 돈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수단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애는 지가 보고한 건 있고 그래서 나 이 자금 없어 죽겠다 하니까 안부수가 김성태 쌍방울하고 엮어주면서 그러면 쌍방울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협 사업의 합의서를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북한의 통전문 아태위하고 쓴 합의서를 사실상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그 권한을 갖는 그러한 합의서를 씁니다. 안부수하고 북한 통전부하고 그것을 김성태가 사업에 활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경기도가 쓴 건 합의서가 아니고 초안이에요. 협의 초안. 그런데 이 사람들 12월 말에 쓴 그 안부수와 북한 통전부가 쓴 건 합의서예요.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김성태하고 그때부터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안 된다. 국정원이 배후에서 뭔가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주가 조작까지 용인하게 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종결 처리를 했었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국정원은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회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장 할 때도 우리 기조실장 차장 할 때도 경기도 사람들이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반드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잘라냈어요. 국정원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저는 하도 국정원 문건은 조작된 것이 위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보았어요. 보니까 저것은 국정원 문건이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서식이 다 같아. 우리 그 보고서 내용들이. 그런데 보니까 국정원이 아주 잘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이야. 안부수하고 쌍방울하고 주가 조작 문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안부수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주가 조작에 잘못해서 활용당하는 특정 기업을 유리하게 그렇지 안 된다. 하니까 그 블랙 요원이 안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쯤에서 이제 끊었고. 그렇죠. 예. 끊었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거명도 안 된 이재명 대표가 기소를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모른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기업인들이 어때요? 재벌 회장은 돈 잘 쓸 것 같죠? 아니. 돈을 안 쓰니까 재벌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0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억 달러를 대신 내준다? 술 먹으면서 네. 술자리에서 누가 전화를 한번 바꿔줘서 통화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 대표, 당신은 김성태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술자리에서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 하더라. 네. 나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런 것도 같아요. 좀 긴가민가해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밤에 12시도 막 누가 전화해가지고 옆에 사람 바꿔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당해요. 저는 모든 전화를 99.99% 다 받거든요. 받으면은 밤 10시 넘은 전화는 대개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되게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지. 막. 펴달라고 누구 안다. 도와달라고 부탁한 이 정치인의 숙명인데 이분들이 술을 한 잔 먹고 나하고 박지원이하고 잘한다. 야야 전화 한번 해봐. 네 전화 받냐? 이 과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거의 7, 8명 있는 사람을 다 바꿔줘. 나는 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은 받아야 돼요. 그거 잘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재선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나이까지 국회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잘해야 돼. 그 자다 전화 받은 걸로 지금 기소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전화를 받은 것도 같다 하는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2번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날짜가 뭐 송금한 날, 뭐 결정한 날 이런 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예.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 대북 송금 이 동일한 문제로 왜 작년에 무죄를 주고 여기는 유죄를 했는가? 수원지법은 예. 두 번째, 국정원의 정부 공식 문건은 왜 일체 주가 증거 채택이 안 됐죠. 조작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재명 이름도 안 나오는데 증거를 배척했는가? 세 번째,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문건도 증거로 배척하면서 술자리에서 2번 전화했다고 하는 이재명은 잘 기억도 안 난다는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예. 이 검찰이 예. 이러한 것을 기소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다 검찰은 인지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그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도 이렇게 돈 주가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보고서에 23억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 안 하냐?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블랙 요원이 이제 그 종결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에 지휘부가 사업을 종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조폭이다.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그 남북한 간의 국제 세미나에 북한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이때 남북 암호화폐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까지 하면서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보고 그 전에 그래서 지휘부에서 이미 김형기 차관이나 뭐 현대아산의 김영수 뭐 이렇게 이사나 이런 사람들 채용하면서 1월 8일 날 5천 원 했던 게 1월 24일 날 9천 원에 돼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들었는데 조폭이고 사업도 안 돼서 사업이 아니니까 그 북한과의 호재로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 그 소문이 맞구나. 이 친구 안 되겠다. 서훈 원장이 자르셨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게 말은 못 하고요. 예. 네, 지휘부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니까. 폭넓은 개념인데 그 공작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장이나 차장들한테 보고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북한 김성애가 통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에 만들어 놓은 황해도 농림사업장 사업이에요. 그거를 경기도 보고 좀 도와달라 했더니 경기도 못 해내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국 훈춘에 있는 네이 공장도 북한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네이 공장을 만들려고도 했었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도 북한 쌍방울이죠. 노동자를 혼주로 불러다가 하려고 한 거예요. 다 쌍방울 사업이네. 그렇죠. 네. 쌍방울의 그 네이 회사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김성태를 비롯한 박용철 부회장 등이 6, 7번 북측하고 비밀리에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수는 10여 회 이상 만나요. 심양을 방문한다든지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단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북측과의 뭔가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때때로 공개하거나 협약서를 발표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건 다 국정원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안 쓰고 이상한 것만 쓴 거죠. 보태실 말씀. 확정적인 물증과 수원지법에서 같은 사건의 안부수 회장의 무죄, 예. 확실하지 않은 전화 내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부지사는 항소심에 가면은 이 부분은 무죄가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은 이재명 죽이기의 또 하나의 예. 작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 재판 받는 게 없었던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후에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몇 개까지 갈까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또 현안도 많고 민생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구속을 시켜서 대선에 못 나오는 게 목표이고 하나 더 기소를 해가지고 뭐 월수금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당무를 볼 수 없게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것 자체도 목표다. 5개까지는 가겠네요. 월화수목금. 아 정말 이런 정치가 아니 어디 실제로 있을까? 지금 지난 10일 날은 위진교사 재판이 있었고 11일 날은 대장동 재판이 있었고 13일 하루 쉬고 14일 날은 또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4개, 5개 주말에도 또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참. 그 와중에 또 뭐 헌법 84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자관 그 쌍방울 재판이나 그것은 예. 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겁먹고 이재명 대통령을 딱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자꾸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 양반도 그거는 안 돼요. 제가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3년 초과야. 이재명, 조국, 이준석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4년 초가 한동훈까지 천만의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게 있고 민주당의 DNA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서 보세요. 이재명 대표 당헌 등기 개정하려고 하니까 친명들도 뭐 저도 이건 안 된다. 이게 민주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대표 못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어차피 상심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헐지 않은 건 자꾸 이제 기소거리 만들어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그런 보수 우파들한테 내가 대표가 돼야 이재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아니 재판을 받아서 못 나온다 이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지. 대통령 되면은 재판 받냐 안 받냐? 헌법 논리로? 이건 아니에요. 검찰 조작 수사라고 판단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정원 문건까지 봤는데 안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다가 한편으로는 회유, 한편으로는 압박, 진술 이제를 바꿔라. 이런 게 이제 작년 6월 하순 7월 집중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은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고 블랙 요원도 6월 달에 법정에 출두를 해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 번복을 위한 해유와 강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게 그거죠. 소위 이제 검찰들의 이제 진술 세미나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 술자리 의혹이 아니
제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안 나가요. 분리신청해서. 그런데 우리 국정원 현직 직원이나 전 직원들, 저랑 같이 일한 사람들 검찰에 가서 다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진짜 그게 비공개 재판이니까 재판부에 제가 그 대항하기 위해서 보일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는 다 부인해요. 그런데 더 검찰이 악랄한 것은 이분들을 빨리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 취직도 하고 지금 현직들은 승진도 할 건데 2년이 넘게 잡아놓는 거예요. 기소. 그러니까 진술 잘못하면 기소한다. 이런 공갈을 치는 이런 작태를 제가 법사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저는 부신다. 그러니까 피의자, 참고인, 그렇죠. 증인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장님 앞에서 진술할 때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명명백백한 게 국정원은 모두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또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로 돌아오면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아직 수원지검이 기소는 안 했지만 뭐 기소하겠죠. 그 쌍방울 관련해서 또 그러면 이제 재판이 4개가 되는 건데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보는 걸 방해하는 거는 이거 나중에 고소고발건이 안 되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당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혐의, 결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의 김민철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놓친 천금 같은 기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재명 대표 받았잖아요. 심지어 저 수정안까지 다 받아서 하자.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날라갔어요. 이제 국회가 22대로 바뀌고. 그거라도 하나 해놨으면 이 국민연금 큰 과제 하나 끝내는 건데, 답답하다. 민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이대로 나가냐.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 지난 2년간 실패의 정치를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을 초청해서 저도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 변화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560 시대를 마감하고 70한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검토해봐라 했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1년 임기 단축하라고 하냐 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도 진짜 험한 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오셔서 변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박선원 우리 의원 초청해서 오늘 얼마나 전문가로서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까? 휴전선을 침범한 북한의 북침을 우리 국방부에서 숨기고 있었지만은 박선원 의원이 밝혀내고. 그러네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메디치 메디어 다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의원을 모시기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역시. 그리고 피낭시에 고구마 빵도 유명하지만 이맑은 김치, 해남 축협에서 새로이 시작한 해남 땅끝 한우, 한눈에 반한 쌀, 고구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화는 경제고 평화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 도구화하고 안보를 자신의 지지율 관리 수단으로 삼는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요. 현직 대통령 외환 유치죄로 현직에서 소추될 수 있어요. 네? 명심해 주세요.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사법정의 정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빤히 조작 수사하고 어떻게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중요 증인을 자기들끼리 집 사주고 진술 바꾸게 해주고 더욱이 지금 무슨 말까지 있냐면은 김성태 씨가 쓰는 그 건물 쌍방울 건물에 안부수 씨도 출근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 혼자 갇혀있는 이화영이 고립무원이 돼서 진술 조작당하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그거는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아니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예. 저기 고구마빵 댓글 이벤트, 피낭시에빵 그 댓글 이벤트 당첨자 아이디 및 댓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소369님, 우상호님이랑 박지원님이 친하셔서 케미가 돋보이니 영상 보기가 편하네요. 박지원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팬이어요. 다음 영상도 기다릴게요. 오늘은 예. 제 동생 예. 박선원과 나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박선원 의원님 편에 대해서 고구마빵 이벤트 하겠습니다. 레비트님, 더 이상 정치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유튜브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님, 제가 해남 산이면 친정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청년님,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편치 않은 댓글도 왔어요. 뭐냐면 박지원 의원님 힘찬 열정에 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하신 강성 지지자들을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에 비유하신 것은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나 매우 부적절하신 발언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거친 언사를 비난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저 발언은 유감입니다. 그건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제가 사과합니다. 취소하고. 흔쾌히 사과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매주 금기원래 하잖아요. 해남읍에서 피낭시에 이현미 대표를 길에서 만났는데 예. 이 방송 보고 그쪽으로 주문이 왔대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도 주문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